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아시아와 유럽의 오미크론 BA2가 확산되면서 미국에서도 추이를 지켜봅니다. 연례 리트릿에 참석한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 가운데도 여러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조금 전 캐나다 의회에서 연설했습니다. 러시아 침략의 부당함과 잔혹함을 알리고 우크라이나가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한 뒤에 기립박수는 거의 3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브를 공격했지만 쳐들어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팍스뉴스 카메라 기자는 숨지고 특파원은 부상으로 입원했습니다. 67세 여성이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또 공격당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지난해 말까지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증오범죄 혐오는 범죄 케이스가 모두 미국에서 11,000건이었습니다. 아이다호주에서는 텍사스와 비슷한 낙태 금지 법이 통과됐고 오하이오주에서는 총기를 감추고 다닐 때 총기 소지 허가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조 맨신 연방 상원 의원이 연방준비제도 이사 지명자의 인준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명자의 에너지, 기후변화에 대한 시각 때문입니다. 팬데믹 이후 폐쇄됐던 휴스턴의 역사적인 극장이 주민들의 노력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인플레이션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해서 많은 더 좀 거시적인 내용들을 보도해드리고 하는 동안 우리의 건강을 깜빡 조금 느슨하게 가져갈 수도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주의하자 하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에서의 오미크론 그 BA2를 지난번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이제 일부 국가에 따라서는 그 BA2를 감지할 수가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감지가 조금 어렵다고 하는, 그래서 잡히지 않는다는 뜻에서 스텔스라는 이름이 붙었었죠. 그 오미크론 BA가 아시아 한국이라던가 홍콩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퍼져서 지금 홍콩은 무척 심각합니다. 홍콩이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거의 우리는 없겠어 하고 제로, 토럴런스를 선언을 했었고 상당히 지켜졌었는데 지금은 홍콩이 최악의 지역이 됐습니다. 문제는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입니다. 홍콩 사람들 40%가 백신 접종 받지 않았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더 안 받았습니다. 70세 이상 분들은 50% 정도가 백신 접종을 안 했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 때문인데요. 정부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에 의해서 압박당했고 그리고 이제 중국 백신을 많이 맞으니까는요. 시노박스를 많이 맞고 있기 때문에 물론 홍콩에서도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도 가능하지만 주로 이제 중국 백신을 맞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백신에 대한 불신 이런 것도 있고 또 서양 의학에 대한 백신에 대한 백신은 서양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 등에 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달에 홍콩에서 사망률이 현재 10만 명당 25명인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뉴욕에서 한창일 때 사망률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대체적인 다른 나라의 인구 대비 사망률보다는 더 많고 그리고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통 이제 이러한 것들이 마구 퍼지고 나서 3주일 뒤부터 사망자가 나오기 때문이죠. 중국은 본토에서도 또 나이 드신 분들의 백신 접종률이 조금 낮은 것으로 나오고 다시 상해도 극장 문 닫았고 식당도 문 닫았습니다. 공장도 문 닫았기 때문에 다시 공급망 같은 것, 특히 이제 아이폰 같은 것 제조가 조금 늦춰질 수 있습니다. 공급망에 영향을 주면 또 인플레이션에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한국 등 태평양 그쪽 지역의 국가가
홍콩보다는 뭐 사망률은 낮지만 아무튼 백신 접종률이 높은데도 한국의 경우 지금도 뭐 30만 명 하루 확진자를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미국으로 볼 때는 유럽이 더 중요합니다. 유럽이 미국보다 이 코비드 19에 대해서 몇 주일 앞서가고 있는데 지금 뭐 영국, 어제 독일 잠깐 말씀드렸고 이태리를 포함해서 다른 유럽 지역에 오미크론 BA2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여러분들께 너무 많이 걱정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미국은 뭐 백신 접종률이 낮긴 하지만 그래서 오미크론 1을 포함해서 이 이전까지 미국 인구의 45%가 이렇게든 저렇게든 한번 코비드 19에 감염된 것으로 질병통제국에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한번 감염되신 분들이 감염 다시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감염되더라도 조금 좀 뭐라고 할까요? 아픈 것이 좀 덜 아플 수 있고 그나마 백신 접종 받고 또 부스터샷까지 맞으신 분들은 한 번도 감염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아주 아픈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하시는 게 좋고 더군다나 이제 미국에서는 조심은 하되 주변에서 이젠 한국 분들도 나 아는 사람 코비드 19으로 숨졌어 하는 얘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다행히도 면역성이 조금 약하신 분들에 대한 그 약도 있고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는 치료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나은 편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내가 요즘 면역이 좀 약한 것 같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을 누가 추천하겠어요? 어쨌든 그 민주당도 연방 하원 의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의원들끼리 모이는 리트릿을 갔다 오고 나서 몇 명이나 지금 이름 줄줄이 나옵니다.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도 나 양성 반응이다 하고 나오니까 마스크를 벗었다고 해서 완전히 안전하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코비드 19과 함께 살아야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이제 느슨해지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이니까 우선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미국 의회에서 있을 내일 미국의 탑뉴스가 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연설, 의회 연설이 오늘 제가 방송에 들어오기 한 10분 전쯤에 캐나다에서 끝났습니다. 아주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냥 평이한 말을 하는데 평이한 말의 평이한 말의 강함이 이렇게 많이 발휘되는 것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가 연설하기 전부터 캐나다도 상원, 하원, 양원이잖아요. 양원 의원들이 전부 그 박수를 치는데 그 소리가 정말로 우렁찼습니다. 오래오래 박수가 지속되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그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고맙다고 그런 말과 함께 자신의 의회 의원들에게 캐나다 국민들에게 보이는 말을 시작을 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통역이기 때문에요. Ladies and gentlemen, 네, 통역이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뭐 영어를 하시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항상 국가의 지도자는 자신의 언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영어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쉬운 얘기였어요. 러시아가 침략자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 이 순간도 우크라이나를 포격한다, 폭발을 터뜨리고 있다, 폭발물을 하고 있는 것 하면서 캐나다 사람들에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캐나다에 있는 공항 근처에 토론토 공항 근처에서 그냥 펑펑 폭발음이 들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침마다 폭발음과 함께 일어나는 그것을 상상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더 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모자랍니다. 이렇게 캐나다와 캐나다 의회 의원들과 캐나다 국민들에게 연설을 하고 나니까 그 뒤에 막 누가 멈추라고 해서 멈췄지 3분 이상 전부 앉아있는 의원들을 보질 못했습니다. 기립박수를 이렇게 쳤습니다.
끊이질 않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키예브 수도의 그 메트로역 입구에서 폭발을 시켜서 방공호로 쓰고 있잖아요. 쉘터잖아요. 사람들이 지하에 가서 숨을 수 있고 하는, 근데 더 이상 숨지도 못하게 하니까 사인이 붙어 있는데 열차는 더 이상 이 정거장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브의 열차역에 붙여 있는 사인입니다. 15층짜리 아파트도 공격을 해서 당연히 사망자가 있겠죠. 그 안에 갇힌 사람들 구조 작업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키예브 주변, 키예브를 폭격했어도 러시아의 전진, 군화 전진은 아직은 막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더 처참한 지역도 있어서 마리우폴 같은 경우 동부에 그 러시아 쪽에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돈바스 지역의 마리우폴 같은 경우는 현재 한 35만 명이 그 안에 갇혀 있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물도 없고 땔감도 없고 음식도 없습니다. 팍스의 피에르 자크리제우스키 카메라 기자입니다. 사망했습니다. 키예브 인근에서. 어제 팍스가 또 다른 특파원, 이 특파원은 여러분들께서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좀 젊고 벤자민 홀이라는 팍스 특파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에 많이 나가서 취재를 하는 종군 기자입니다. 이 사람이랑 함께 취재를 하다가 이 특파원은 그 벤자민 홀 특파원은 부상당해서 지금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팍스에서 이걸 자세히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누군가가 숨졌으니까 카메라 기자가 숨졌으니까 팍스에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알렸고요. 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팍스의 그 벤자민 홀 특파원은 젊기 때문에 아이가 어리거든요. 어린 딸이 그 집에 있습니다. 아버지를 얼마나 걱정할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은 오늘도 이어집니다. 어제 조금 괜찮다는 그런 협상이었고 지금 중요한 게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미 러시아를 돕기로 한 것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지금 미국과 영국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어제 로마에서 그 잭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자신의 그 카운터파트를 만나서 돕지 말아라 하고 7시간 동안 아주 진지하고 솔직한 그 대화와 경고를 나눴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중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모든 측에서 이 전쟁과 연관이 있는 모든 측이라 하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미국, 나토까지 포함하는 거잖아요. 모든 측에서 최대한으로 폭력적으로 가는 것을 억제해야지 된다. 시민을 보호해야지 되지 않겠는가. 중국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비웃음 비슷한 웃음을 지으면 안 되는데 그런 말이 나오네요.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중국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중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러시아를, 푸틴을 침략자라고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오늘 폴란드와 체코와 슬로베니아 총리 3명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브를 방문을 해서 포탄이 터지는데 이 세 개 국가의 총리들이 그곳을 방문을 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총리도 만나고 오늘 이제 또 그 자신의 집무실에서 연설을 했겠죠. 젤렌스키 대통령도 만나는데 전부 이제 나토 그 가입국이기 때문에 유럽연합 가입국이기 때문에 유럽연합을 대표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폴란드하고 뭐 슬로베니아 이런 데는 뭐 국경이 그 접해 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체코 같은 경우는 한 자락 떨어져 있는데요. 그런데도 지금 그 러시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까 우크라이나를 더 도와야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토 그 멤버국 가운데 에스토니아든가요? 저쪽 북쪽에 있는 에스토니아는 지금 그 처음으로 나토 연합국 가운데 공식적으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을 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보호를 해야지 된다. 공습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우크라이나를 돕는 말을 하고 있고요. 스페인의 경우는 임시로 1억 4천만 달러짜리 슈퍼 요트를 압류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 있는 슈퍼 요트인데 이게 누구 요트냐면은 세르게이 케메조프라고 그 로스텍 CEO, 로스텍이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의 국영 기업이잖아요. 뭐든지 다 하는 뭐 방산업체라고도 할 수 있고
무슨 항공기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런 것을 팔고 사고까지 다 하는 이 로스텍의 CEO인 거죠. 국책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로스텍의 CEO인 세르게이 케메조프가 1980년도부터 블라디미르 푸틴과 친구였습니다. 1980년에 블라디미르 푸틴은 동독에서 근무했습니다. KGB로 근무할 때 이 세르게이 케메조프도 같이 푸틴과 KGB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주 친한 사이죠. 그러니까 재산을 이 스페인에서는 일단 압류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푸틴의 측근 사람들의 집, 스페인에 있는 집들, 사람들이 지금 막 영국이고 스페인이고 그런 곳에 찾아가서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위하다 체포된 사람도 있고, 체포할 사람은 하고 압류할 것은 하고, 이게 지금 스페인의 움직임이고요. 어제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살짝 굉장히 그 센스가 있으면서도 코믹하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국에서는 지금 압류한 부동산, 그 부동산이 그 첼시 그 소유주가 갖고 있는 그 부동산 등인데, 이 부동산을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그곳에서 살게 하는, 푸틴의 친구가 푸틴과 연관돼서 막 돈 벌고 다른 나라에 이렇게 재산을 사들이고 한 그 재산을 일단 억류를 했고 압류를 했는데, 거기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사는 것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답니다. 영국에서 의회에서 지금 고려하고 있는 얘기고요. 세계에서 30만 명의 자원봉사 해커들이 러시아와 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칼리라고 스위스의 10대인데, 이 10대는 러시아 정부와 벨라루스 무슨 기간 산업이라든가 정부 웹사이트 같은 것을 해킹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IT Army of 우크라이나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러시아에는 지금 4만 명의 시리아 전투사들이 러시아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마스커스와 그 다른 그 시리아 지역에서 모여서 이미 400명 정도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침공해서 어떤 임무를 맡게 되는가 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건 이제 시리아의 독재자와 러시아의 독재자가 서로 한번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그 품앗이를 하는 거죠. 이 같은 그 시리아 전투사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용병대라고 불러야 되나요? 봉급과 베네핏을 받으니까 4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늘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인을 많이 그 무찔렀다, 무슨 러시아의 어떤 군사 무기도 많이 그 우리가 파괴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러한 것은 전쟁 중에는 그 침략국과 침략을 당하는 국가 또 중간에서 중재하는 국가와 다 보고 있는 시선이 다르고, 시선뿐만이 아니라 전시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파악하기 힘들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많이 숨졌다, 뭐 한 13,000명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는 정부 발표는 뭐 한 4,000명에서 뭐 CIA가 한 6,000명 정도 된다고 할까요? 그 러시아군이 사망한 그 숫자가, 그에 비해서 러시아에서는 한 500명 사망했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그 전의를 좀 상실하게 하는 그런 것은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다만 이제 그 BBC 방송이 이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이미 블라디미르 푸틴은 전쟁 20일 하는 동안 체첸과 싸워서 숨졌던 러시아군보다 훨씬 많은 군인을 잃었다 하는데, 그게 체첸이 뭐 90년대부터 2000년까지 뭐 1차가 있었고 2차가 있었고 러시아가 들어간 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13,000명 정도가 숨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지금 숫자가 그 정도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용감한 그 우크라이나 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하는데, 하나를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러시아의 채널 1에서, 푸틴의 채널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라이브 뉴스를 하고 있는데, 여성 앵커가 이제 혼자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이브 앵커가 이제 러시아어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또 다른 젊은 여성이 딱 뭔가를 표지를 들고 나오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했던가요? 포스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쓴 겁니다. 본인이 하얀색 종이에다. 저는 영어밖에 읽을 줄 모르니까 맨 위에 전쟁을 하지 말자 하는 No war라고 써 있고, 딱 이렇게 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러다가 이제 경찰에 체포돼서 그 나갔어요. 오늘 아침 현재는 행방불명이라고 하고요. BBC 방송 기자들이 하루 종일 찾아도 못 찾았다고 하고 하는데, 이게 러시아에서
푸틴의 방송국에서 푸틴의 앵커가 말을 하고 있는데 누가 그 바로 생방송 중인데 라이브 뉴스 중인데 전쟁을 하지 말아라. No war, stop the war. 선전선동 믿지 마세요. 러시아가 여러분께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든요. 어떻게 라이브 방송을 하는 러시아 국영방송 채널에서 라이브 뉴스를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이걸 들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저는 이걸 보는데 1분은 안 돼요. 이걸 보는데 이분이 이렇게 No war 하는 이런 것을 들고 소리를 지르다가 중간에 이렇게 이 앵커의 왼쪽으로 비켜나거든요. 왜냐하면 카메라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카메라를 잘 아니까 자신이 들고 있는 게 여자 앵커의 뒤에 서니까 가리잖아요. 일부분만 보이고 하니까 앵커 옆으로 서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국영방송 채널 A의 뉴스 프로듀서고 뉴스 편집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기 전에 1분 13초짜리 이제 그 어떠한 것을 그 녹음을 했거든요. 녹음을 해놨는데 그 녹음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지금 말하는 것이 정말 그 가짜다. 뭐 이런 얘기들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하고 있는 일은 범죄입니다. 러시아는 침략국입니다. 러시아 원에서 일하면서 제가 크렘린에 선전을 해왔습니다. 이제 너무 부끄럽습니다. 거짓말을 텔레비전에서 하도록 한 게 부끄럽습니다. 이 미친 광기를 멈추는 것은 러시아 사람들에게 달렸습니다. 지금 거리로 나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러시아인이 사실을 알고 거리에 나가서 푸틴이 침략자라고 얘기한다면 그 모든 러시아인을 푸틴이라 할지라도 모두 감옥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이름이라도 불러드릴까요? 이름이 마리아, 그 first name은 마리아고 마리아 오브시안니코바라는 프로듀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정말 대단한 시위다. 진실을 그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그런 분들, 그 러시아 분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사람들과 또 그 러시아 여러 군인들에게도 이 전쟁이 도대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숨졌는데 뭐 때문에 숨져야지 되지라고 전쟁을 멈출 수 있도록 그 여론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거죠. 침략당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요. 죄송합니다. 뭐 한번 이 코드 음악 한번 없이 방송한다고 큰일 나는 것 아니죠? 수영이나 자전거 같은 게 한번 배우고 나면은 잘 그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몸이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의 미국을 후원해 주시는 후원 업체들을 알고는 있어요. 개념상으로 이런 분들 모두 다 장사가 잘 돼야지 되겠지만 특히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디테일은 좀 자신이 없어요. 아마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일이 제가 지금 오늘의 미국을 후원해 주시는 업체의 그 디테일을 설명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내 자세 자체가 뭐 늘 해오는 건데 안 잊어버렸어 하면은 안 잊어버리는데 갑자기 뭐 아무것도 없고 자신이 없어 하면은 잊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뉴욕에서 65세 그 여성을 지금 정확하게 신원, 이름 같은 것이 밝혀지지 않았고 그렇지만 에이시안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또 공격을 당했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이 담당 법 집행관이 나는 이런 광경은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계속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해서 코비드 19 이후에 이어지는 혐오 범죄입니다. 남자보단 여자가 많잖아요.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뉴욕에 금요일이라고 하는데 6시 조금 지나서 용커스라는 뉴욕시 근처죠. 에이시안 인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곳인 것 같아요. 7%밖에 없다고 하고 아마 지역 자체가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많은 곳일 겁니다. 감시 카메라에 잡혔는데 하얀색 마스크를 쓰고 검은색 후디를 입고 머리까지 이렇게 쓰고 쇼핑카트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떤 남자와 말하자면 용의자죠. 지금 체포됐지만 용의자를 이렇게 지나갔대요. 그랬더니 용의자가 뒤쫓아와서 아파트먼트 문을 열려고 하는데 때리는데 그 때리는 게 용의자가 덩치가 커요. 일단 덩치가 크고 완전히 그 큰 손으로 때리니까 바닥에 누워서 거의 기절하다시피 했겠죠. 이렇게
덩치의 차이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때리는데 1분 동안에 125번을 때렸고 그리고 나서도 발로 7번 찼고 침을 퇴뱉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반 그 에이시안 그 여성 혐오 발언도 했고 그 발언을 했는데도 이 여성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42살의 타멜 에스코라는 용의자입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막 얼굴에 피범벅 돼 있고 뇌출혈 있고 얼굴과 머리 많이 다친 것 뭐 당연히 있는 일 아니겠어요? 타박상이라는 말이 약할 정도의 타박상에. 그런데 이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이 남자는 뭐 당연히 보석금 없이 수감이 됐는데 14번 체포돼서 그 가운데 반은 중범이었고 2011년도에도 폭행 혐의로 유죄 그 판결을 받고 3년 감옥형을 언도받았지만 2년 반 만에 가석방돼서 2013년 10월 달에 가석방이 됐답니다. 이 지역이요. 용커스라는 지역이 에이시안이 한 7% 정도 살고 있는데 2020년 3월 19일 이후 이제 팬데믹이다 하고 미국에서도 선언하고 퍼지기 시작한 그때죠. 그때부터 이 용커스 지역을 포함해서 미국의 뭐 샌프란시스코라든가 이렇게 특히 그 차이니즈 아메리칸이 많이 살고 있는 곳 이런 곳들에서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혐오 범죄가 11,000케이스 이게 Stop AAPI Hate라는 그 그룹이 있잖아요. 그 그룹에서 낸 결론입니다. 뉴욕은 2021년도에 131개 케이스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혐오, 증오 범죄 2020년 한 해 전에는 28케이스였거든요. 그러면 3, 4, 12, 4배 이상 4.5배 정도가 한 해 사이에 팬데믹 이후에 많아진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한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 중국 니네 나라로 가. 한국 사람도 중국 사람이고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이고 구분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중국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혐오 범죄의 희생자가 돼야지 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뭐 어디에서 중국 아니라 어디에서 이 바이러스가 시작이 됐다 하더라도 그렇죠. 아이다호의 하원이 텍사스 스타일의 낙태법을 통과시켜서 뭐 상원은 이미 지난번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지사의 서명만 남아 있는데 열흘 정도 서명하는 기간이 열흘 정도 남았는데 당연히 뭐 서명을 할 것 같죠? 주지사도 아이다호니까 서명을 할 것 같고 30일 이후에 발효가 된답니다. 다만 텍사스와 다른 것은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이 임신하고 6주일이 지나면 강간이든 근친상간이든 예외를 두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낙태를 금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다호는 하나 예외는 둡니다. 대신에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일 경우에는 경찰에 가서 보고서 쓰고 그 보고서를 경찰 리포트를 가지고 이제 낙태가 가능하게 된다는 거고요. 텍사스주의 이 같은 낙태 금지법이 낙태를 금지한다는 데서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고 첫 달에 60%가 줄어들었다고 하죠. 그렇지만 텍사스 내부에서 60%가 줄어든 거지. 다른 주로 인근의 주로 가서 낙태하신 분들도 많을 테고 이런 경우에는 뭐 강간이라든가 근친상간이라든가 뭐 산모의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눈물을 머금고 낙태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돈이 없는 분들에게는 더 큰 아픔이 되는 거겠죠. 오하이오주는 주지사가 총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안 보이게 가지고 다니는 컨실드 총이 있죠. 이건 허가 없이도 가지고 다니도록 최종적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오하이오 주지사가 이제 공화당이긴 하지만 오하이오주에서도 총기 범죄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총기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해라 하는 뭐 이 같은 여론이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2019년도에.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해보려고 했습니다. 왜 오하이오 데이튼에서 9명이나 숨진 그 사건이 있은 뒤에 주지사도 이거 좀 해야지 되겠어 라고 하긴 했지만 공화당이지만 했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하이오주가 워낙에 공화당이 강하기 때문에 다수당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받아들여 주질 않았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21살 이상만 되면 누구든지 보이지 않게 컨실드 총을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주지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조금 규제를 해야지 되는데 하면서도 못한 거잖아요. 이유가 있죠. 정치인들은 투표가 몇 주일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공화당 예비선거 투표가 몇 주일 남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공화당의 대세니까 총기 소지에 대한 자유 이게 이제 공화당이 이번에 선거에서 이것과 또 낙태 이런 그 사회적인 이슈에서는 가장 위에 두고 있을 그럴 문제니까 본인도 뭐 현직 그 주지사이기는 하지만 공화당의 다른 그 예비선거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나 강하다. 공화당의 총기 소지 이런 것을 지킬 만큼 강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그 지금까지는 어땠는가? 지금까지는 오하이오주에서 이제 컨세일드 총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려면은 8시간 교육을 받아야지 되고 트레이닝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받고 당연히 그 신원조회도 하고요. 또 그래서 결국은 로컬의 쉐리프가 허가를 내주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 없이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운.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일에 대해서는 거의 그 보수적인 주라 할지라도 법집행관들은 상당히 반대를 합니다. 법집행관들은 뭐 아무래도 이것도 견물생심 아니겠어요? 총이 있으면 쏘겠죠. 그야말로 교육 많이 받고 아주 강하게 트레이닝된 국방장관들도 새로운 무기가 있으면 그 무기를 써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견물생심인 거잖아요. 돈이 있으면 쓰고 싶고 총이 있으면 써보고 싶고 하는 건데 하기 때문에 오하이오주의 뭐 많은 그 법집행기관의 어떤 노조라든가 경찰 노조에서도 반대했지만 끝내 이제 그 공화당이 강하면 그 어쩔 수 없는 거죠. 성향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로 해서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서 오하이오주까지 그렇게 됐기 때문에 23개 주에서는 이러한 법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컨실드 총을 그냥 허가 없이 트레이닝 없이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한인분들도 물론 그 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대저택에 살면서 너무너무 그 이걸 뭐 지켜야지 될 것이 많으신 분들은 그 뭐 총을 뭐 침대 머리에 놓고 있다던가 어디엔가 총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그냥 보통 사람들은 뭐 꼭 총을 가지고 나를 보호해야지 되겠어 이런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물론 위험한 지역에 살고 있다던가 위험한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다던가 이런 분들은 이제 호신용으로 갖고 계실 수도 있고 가진 게 많은 사람 지켜야 될 것이 많은 사람 그렇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이면서 너무 험하지 않은 지역에서 살고 너무 험하지 않은 곳에서 근무하고 그 직장이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총을 가지고 다닌다던가 그런 일은 별로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인을 포함해서 많은 이민자들이 이 미국의 총기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데 저는 오늘 아침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내가 나중에 로스앤젤레스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다면 제일 먼저 볼 게 그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위험도잖아요. 이렇게 총기 규제에 대해서 아주 쉽게 총을 가지고 다니라고 하는 그런 지역은 로컬이든 주이건 좀 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해봤고요. 잠시 뒤에 경제와 연관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오늘 연준 공개시장위원회 시작해서 내일인데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0.25%포인트 이자율 올린다는 발표 나올 것 같고요. 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으로 인한 그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하나를 좀 덜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그 채널 1의 그 프로듀서인 그 시위한 그 여성이 러시아 말을 믿지 말아라 한 그 부분에 대해서인데 오늘 아침에 NPR 방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출근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람이 러시아에 있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대요. 했더니 부모님이 전화도 안 받고 하는데 억지로 힘들게 걸어서 받아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정을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해드렸더니 그랬더니 부모님이 안 믿는다는 겁니다.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가 완전 나치화돼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러시아군들이 거기 갔는데 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니 아들아. 세뇌가 그렇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나치가 지배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젤렌스키 엄마 아빠가 다 주이신데 그러한 것들을 그 프로듀서가 지금은 행방불명이 된 여성 프로듀서가 거짓말 믿지 말아라. 그동안 내가 이렇게 선전을 한 것이 정말 부끄럽다라고 얘기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모든 많은 일들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세계의 경제가 이렇게 그 연결돼서 가기 때문에 이 뉴스는 무척 그 다른 의미로도 먼 나라에 있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이고요. 미국에서는 조 맨신 연방 상원 의원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세라 블룸 레스킨 연방준비제도 이사 지명자 백악관에서 해놨는데 나 안 해줄 거야. 상원에서 지명 안 해줄 거예요. 하면 불가능하거든요. 공화당에서 한 명도 지금 안 한다고 하고 공화당은 이제 지금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협조를 했지만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고 지금 너무나 거대한 물결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좋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 이외에는 다 반대를 하기로 일단은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작정을 해서 웬만한 것은 지금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 맨센이라는 민주당 상원 의원이 안 해주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올해 60세인데 세라 블룸 레스킨 지명자가 기후 변화에 대해서 또 그에 따른 그 정책 환경 정책에 대해서 조 맨신 의원과 다른 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 맨신 의원은 석탄이 많이 나는 그 웨스트 버지니아가 지역구일 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치인보다도 화석 연료 업계에서 그 기금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뭘 어떻게 하고 또 전기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기간 산업을 마련하려면 다른 것에 뭐가 어떻고 화석 연료에 제재하고 이런 거 다 싫어하죠. 그래서 연방정부가 전기자동차 네트워크에 투자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세라 블룸 레스킨이라는 연방준비제도 그 이사 지명자도 하지 않겠다 했으니까 백악관에서 아직까지는 거두지 않았는데 되기 힘들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과 스트레스는 백인보다 소수인종이 더 많이 받는다.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나 히스패닉이나 아니면 뭐 흑인의 경우가 백인보다 그런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히스패닉, 에이시안 아메리칸은 35%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 했는데 백인은 28%고요. 그 가운데서도 흑인 여성과 히스패닉계 남자가 44% 강하게 스트레스 받는다. 이 비율이 높습니다. 돈이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돈이 없는 사람들이 물가가 오르면 가장 힘들죠. 그래서 6만 달러 미만의 가정 미만이신 분들은 거의 반이 물가 오르는 것을 걱정하고 15만 달러 이상은 13%만 걱정합니다. 물가가 올라도 뭐 100% 이렇게 오르는 것은 아니니까요.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약 8% 정도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는 58%가 작거나 크거나 재정에 부담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11월 달에 56%와 비교를 하면은 2%포인트 늘어났고요. 중간 선거에서는 민주당에 더 해가 되죠. 소수인종이 민주당을 많이 지지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고 또 공화당과 무당파가 민주당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 정부가 해야지 돼 하는 그 과제로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미국 사람들이 바이든과 의회가 가장 중요하게 풀어야지 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 그게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과 경제가 제일 위에 나와 있거든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조사를 한 결과로 어떤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해서요. 1,500명의 등록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7일까지 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텔레비전에서는 지금 전부 오늘 아침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캐나다 의회에서 연설을 했고 1층과 2층에 꽉 차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서 끊임없이 그 기립박수를 치는 그리고 캐나다 의회 의원들은 마스크를 썼는데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휴스턴의 역사적인 극장이 문을 닫게 되자 극장을 살리자 하는 아주 좋은 그 캠페인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다시 극장에 불이 켜졌죠. 휴스턴에 살고 계시는 분들 리버 옥스 티에터라는 곳 아니 극장 이름이 리버 옥스 강가의 옥스 강가의 참나무 극장 네 강가창나무 강가창나무 극장인데 이 극장이 그 아트데코 티에터 저희 회사 앞에 있는 그 윌튼 티에터가 바로 그 건축 양식이거든요. 혹시 지나다니시다가 그 윌튼 티에터를 보시면은 저런 형식하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 2021년도에 82년 동안 이 영화관에서 다른 영화관과는 조금 달리 여러 가지를 그 상영을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 있는 누아르트 극장 비슷한 것 같아요. 외국 영화 그리고 독립 영화를 상영해 왔는데 이게 팬데믹 때문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나니까 그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이 그 지역에서 아마 그 영화관을 많이 다녔나 봐요. 이 영화관이 나의 그 영화 학교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감독이 무슨 Me and 그 오톤 웰스 이런 그 영화 만든 사람인데 뭐 상이라는 상 다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문을 닫고 나서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Friends of River Oak Theater라고 이름을 만들어서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를 꾸준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지성이면 감천이죠. 이 체인에서 결국은 그 스타 시네마 그릴 티에터라는 극장 체인에서 우리 그냥 문 10개 대신에 이제 오히려 더 보수 공사를 하고 해서 10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아쉬울 때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되고 뭔 일인가를 해야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도 해당이 되죠. 컨트리 가수 그 달리 파튼도 락앤롤 그 홀 오브 페임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뭐 17명 후보인가에 됐는데 나는 빼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 해라고 스스로 이름을 리스트에서 빼는 사양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강혜신이었습니다.